전격기사 2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고요. 오늘부터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뭐. 예. 뭐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예,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최수영 평론가님 모시고 하고 그 방송에서도 시청률이 제일 잘 나왔어요. 뭐 전격 시사의 뭐 품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 상황 알아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겠죠. 네. 득표율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90을 넘을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0대 50이잖아요. 당심 50, 민심 50.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당심 조사한 거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90%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 정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에서는 압도적이고 민심에서는 그 정도까지 못 미쳐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83%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그렇게 보고 중요한 건 또 이제 2위 싸움을 누가 할 것이냐. 네. 2위를.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이제 차기를 노려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김동연이 될 거냐 김경수가 될 거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최수영 평론가. 네네.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얼개를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2등 득표율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저는 이제 김경수 후보가 PK에서 얼마큼 하느냐.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는 경기하고 충청에서 얼마큼 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지사를 했고 김동연은 현 경기지사고 근데 이제 충청을 놓고 이제 김동연 지사가 충청의 아들 얘기하면서 좀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럼 이제 충청은 어쨌든 뭐 우리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 바로 미터고 하다 보니까 충청에서의 득표율 그다음에 경기에서의 득표율은 김동연한테 대단히 중요하다. 2등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김경수 후보는 PK에서 얼마만큼의 본인의 어떤 그런 장악력을 좀 보여주느냐. 물론 이제 저는 수치가 뭐 그 이재명 후보보다 한참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두 후보의 선전 여부가 향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그 어떤 입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김동연 후보 저는 이제 이렇게 네이밍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김경수 후보 보고는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다는데 저는 김동연 후보는 대안 2등 전략을 쓰고 있다. 어쨌든 이재명의 어떤 정책이든 뭐든 대안제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격에 맞는 그런 득표율도 대단히 우리가 이번에 좀 한번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착한 2등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 선거전은 네거티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그 친명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너무 격렬해서 이게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뭐 대장동 얘기 꺼냈냐. 민주당에서 먼저 다 대장동 얘기 꺼내고 그것들 다 우리는 그냥 그랬죠. 공격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TV 토론은 2번밖에 안 한다라고 하는데 전 너무 부자 몸조심이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어쨌든 당의 주류가 친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2번 잡았는데 경선 기간이 짧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요. 2017년에는 11번 했어요. TV 토론을. 네. 그때 예비 경선까지 포함을 해서 TV 토론은 그때는 치열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2번은 좀 심하다.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TV 토론은 저는 그래도 예전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 5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용한 경선으로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측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가급적이면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비슷해야지 네거티브도 세게 나오는데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간 김이 빠진 경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TV 토론을 2번 하는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활주로가 대선 기간까지 활주로가 짧다 보니까 이륙하는 이제 뭐 시간 그다음에 준비 이런 건 제가 뭐 100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탁금 4억 원이고 그다음에 네. 두 사람 다 현역 지사에서 지금 휴가를 내고 나왔고 한 사람은 정말 오랜 이제 그야말로 찝거의 세월을 깨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치를
또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어떤 확장성을 좀 보여주려면은 이번에 뭔가 좀 보여주고 아 이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대중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두 번에 딱 TV 토론 기회만 준다는 건 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물론 이번 룰 세팅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룰 세팅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한 4회 정도 좀 늘려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조금 어차피 어대명 전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조금 좀 퍼포먼스를 좀 확장시킬 생각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순회 경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탁금 4억 원 그러면 좀 비싼 게 아닌가요? 예, TV 토론 두 번에 4억을 태워 약간 그건 영화 타짜가 좀 우리 생각나는.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네. 그 민주당 후보들 모두 대통령실 이전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세영 평론가.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그 유일하게 이제 이번 출구 전략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가지 않아야 되고 또 갈 생각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충청권 공약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그 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그 대통령과의 그 승부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충남북에서 다 졌어요. 근데 그 표차가 아마 20여만 표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졌던 표수와 좀 비슷하고 근데 이번에 또 충청권은 인구가 또 늘었어요. 8만, 9만 가까이가 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됐으니까 가는데 또 하나는 이제 세종을 꺼내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물론 그 완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이제 국회가 넘어가려면 개헌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단 분원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누구든 간에 용산 대통령실로 안 가고 본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그건 이제 세종에서 직무를 보면서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뭐 서울에 영빈관을 써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러 충청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그다음에 집무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가장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에 근접하는 대통령 그걸 꺼내려고 하니까 충청을 저는 화두로 잡았다. 특히나 세종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고 이제 각 후보 3명 후보 공이 지금 공을 들이거든요. 김경수는 노무현 정신 계승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도 마찬가지 충청의 아들이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재명 후보도 제가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 소구라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뭐 비슷한데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그 0.73%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그 표차가 24만 표 정도 됐어요. 24만 표 됐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뒤진 데가 서울하고 충청이 좀 결정타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중원에 가져가는 자가 쟁취한다, 승리를 쟁취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청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신 계승. 다만 이게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그리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전하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립하겠다. 예, 그게 차이가 건립하겠다라는. 있습니까? 그냥 건립을 하고 이전은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건립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도권하고 충청을 좀 다 걸쳐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두 사람에 비해서는 좀 그런 거고 당내에서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 의지가 약화된다. 세종으로 이 역대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를 봤을 때 이게 후퇴를 하면은 이 위로 이제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다라는 게 예를 들면 고려가 뭐 이를테면 뭐 고구려가 이를테면 평양으로 천도를 한 다음에 오히려 만주 땅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김병주 최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뭐 접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대 모든 대선에서요. 정책으로 확연하게 눈에 띄게 표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2002년에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에서 확실하게 그때 충청도 표가 확 올라갔거든요. 나머지 그 정책 공약들은 사실은 그렇게 표 계산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정도로 좀 미약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게 개헌 사항은 아닌가요?
개헌 사항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관습헌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의 이전이라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일단 서울 민심이 출렁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꺼내기에는 지금 김준일 평론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제 건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미지는 보여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소구력이 있는 뭔가 의제도 꺼내야 되는데 이게 또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세종이 누가 이번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세종에 대한 어떤 그런 화두들은 계속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권 민심도 민심이지만 결국 이제 수도권 과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 분권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개헌 사항인 거는 맞는데요. 사실 꼭 개헌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구해보는 방법도 그것도 있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이 정말로 지금까지 유효한 거냐. 그러니까 헌재 구성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재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연결돼 있지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재 구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게 선거철 단골 공약인데 이게 왜 항상 나왔다가 추진 동력을 좀 상실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 관습헌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네.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제 개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개헌 얘기와 뭐 이런 수도 이전 얘기 그다음에 세종에 대한 이런 얘기들 모든 이렇게 좀 뭐랄까 휘발성 있는 의제들은 네. 선거 때는 써먹는데 선거 때 써먹는다는 건 휘발성 있는 의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집권하고 나면 또 효용 가치가 다한 거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 늘 단골 이슈로 등장하는 것들은 효용성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게 본인들에게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별로 그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의제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의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충청권의 표심이 언제나 역대 승부를 좌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세종 수도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개헌 이런 이슈들은 이제 선거 때는 단골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승자 독식 구조 그다음에 5년 단임제 하에 대통령 우리 선거제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면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서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소비해 버리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우리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도 고려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조금 너무 이렇게 저는 좀 흔하게 소비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치권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세 분이 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데 사실 행정수도 이전을 그러면은 뭐 이명박 뭐 박근혜 이런 분들이 이거를 간판으로 내세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쪽에 뭐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번에는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게다가 탈용산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사실 네. 국민의힘 후보들도 뭐 홍준표 시장 전 시장 포함해서 다 나 청와대 들어가겠다. 거기 용산 안 들어가겠다. 이건 용산 이퀄 윤석열이에요. 그냥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든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좀 더 표가 되고 여러 가지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다음 정권은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요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입니다. 성장과 통합을 꾸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과는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장과 통합 말 그대로 성장이잖아요. 기본과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과 복지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개가 균형적으로 좌우 밸런스를 운영하는 건 맞는데 이제 성장이라고는 얘기를 전면 배치한 것은 기본이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뒤로 돌리겠다는데 저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지난번 어떤 그 보수 일간지 칼럼니스트는 이제 그걸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상태에서 좌도 갔다가 우도 갔다가 중도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다 정치적 실험을 하는데 거의 그냥 횡행하는 모습이 빈집털이범 같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본인의 가장 정치적인 상징 자본은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그 기본 시리즈인데 근데 그걸 얘기하려니
지금 국민의힘과의 본선에서의 좀 약간 토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게 사실 좀 약간 김 빠진 느낌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벌써 기본을 얘기한 기본 사회 시리즈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상징 자본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어떤 그런 파괴력 가진 그런 이 의제는 이제 안 됐다고 보는데 또 처리하려니 본인의 가장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성장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항상 성장 뒤에 따르는 문제, 그다음에 분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재원들은 또 어떻게 분배에서도 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따라오는 질문들인데 어쨌든 성장과 통합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은 나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지도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통합을 뒤에다 붙인 거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정치가 국어로만 되는 건 아니고 힘을 가졌을 때 실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하니까 아직은 저는 이런 감이 있고 이건 선거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는 기본사회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지적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말 바꾸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요. 일종의 유연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서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고 지지자들을 만드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 니즈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요.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기본사회 하겠다라고 해서 먹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바꾸기로 볼 것이냐 유연성으로 볼 것이냐.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은요. 모든 정치 세력들 뭐 저를 포함한 정치평론가들도 대통령은 유연해야 된다. 꽉 막히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후보 시절에 유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말바꾸기로만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본사회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니까 성장을 해가지고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각자 이제 유권자들의 몫이지만은 그게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굉장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지금 여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 경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 전략이 저도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개된 대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발언 아까 말씀하신 정치보복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했으면 감옥 갔겠죠. 그거는 누구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위법과 이게 법을 지키냐의 문제지. 사실은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른바 이재명식 공포 정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이재명 후보의 출마 영상 11분짜리. 네. 정말 저도 그거 보면은요. 아주 착한 이웃 아저씨의 어떤 그 뭐랄까 선행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를 순치시키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뭐랄까 부드럽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약점을 본인은 보완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혔다가 보복한 일이 없고 앞으로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그러면서 살짝 공수처에 대한 권한을 또 대폭 강화시키고 네. 검찰은 수사와 기소청으로 분리시키겠다 딱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보복하진 않겠지만 제도와 틀을 가지고 그 적법한 규정을 갖고 나는 시즌2에 적폐청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줬던 무능과 혼선 이건 사실 전 국민이 다 목도한 사실 아닙니까? 물론 공수처를 그 재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라고 했다면은 그 이재명 정부가 만일 탄생한다면은 저는 공수처 정부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뭐 경찰 정부가 되든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이제 분리시키면서 이 사안은 얘기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이 강력한 요구 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꺼내들었던 내란 종식, 내란 처벌 이 얘기는 당연히 저는 집권하면 하도록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명분으로 물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그 말하자면 명분 삼아서 보수 세력의 형해화하는 정도는 저는 또 감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점들을 저는 아주 좀 뭐랄까 상당히 정교하고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아프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을 완전히 빼는 그런 식의 좀 뭐랄까 그 이재명식 그 구정치 청산이 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맥락을 같이 할 수도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묻겠다. 이게 이제 또 뒷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최성 평론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란 종식 이거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내란 종식의 기준을 어디까지 이제 보느냐에 따르지만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후폭풍들이나 내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이제 뭐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지 여러 행동들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누구한테나 정치 보복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정치 보복 안 하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 그러면 저는 정치 보복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당 열성 지지자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사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란 수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정권 바뀌면은 특검도 할 거고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우리 저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건데 그 판단은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수사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 보복이 아닌 것이고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무리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 보복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를 소위 말해서 선에 잘 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면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걸림돌이 없어요. 만일 출범하게 되면은 네. 입법, 사법을 다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다 갔잖아요. 네. 그나마 유일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거부권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당에서 추천한 입법을 그걸 왜 거부합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저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법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적법한 규정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무리하게 누구의 손을 빌어서 이제 뭐 검찰의 손을 빈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형태도 하다못해 여론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많은 대통령은 그럴 이유가 없죠. 법 안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른바 드럼통 공방이 화제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그러니까 영연백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질 어그로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질 어그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영화에서 조폭들이 자기에게 반대되거나 배신자들 이렇게 드럼통에 한 다음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바다에 담그는 거 뭐 영화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데 나온 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한 거 내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 거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라 아주 모호한 이미지나 뜬소문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좀 급하신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4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좀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좀 가급적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무소불위의 정권이 될 거다.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이제 공포로 몰아넣고 국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권이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려니 말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왜 당신들은 왜 오직 이재명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왜 명모닝이라고 심지어는 누가 이제 얘기하던데 근데 저는 이거는 기본값이라고 봐요.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1강 후보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뭐 가장 높다고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공략하는 거는 상대당 후보 입장에서는 모두가 그건 기본값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을 난 AI로 이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도래할 수 있는 공포 정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부각하는 건데 네. 물론 이게 선거에서는 성공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선악의 호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저도 동의하기 쉽진 않지만 이게 화제가 되고 저희가 지금 아침에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캠페인 치고는 주목을 끈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치가 우리가 품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네. 옳으냐 그르냐 사실 정치는 옳으냐 그르냐의 영역보다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어본 제가 좀 머쓱해지긴 하네요. 국민의힘이 어제 토론 조추첨을 위한 미디어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어데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소영 평론가. 근데 근데 저는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 그러니까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제 청년층도 좀 끌어들이고 뭐 국민 제한 컨텐츠도 만들고 이게 다양하게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능 방식을 굉장히 차용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공을 들였다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흥미를 끌겠구나 인정하지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재미가 의미를 압도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소재에 불과한 거고 진짜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앞으로 저 토론에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약간 그 낚싯밥 같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차기 정부 그러니까 만일 구 여권이 다시 정권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나와야 될 거라고 그게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를 앞에 둔 것은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자꾸 식어가고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식어가고 있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는 의미를 압도할 수 없어요. 흥행 요소는 돼서 퍼포먼스화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나올 얘기들이 어떻게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설득할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눈길 끄는 방식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눈길을 끌었나요? 사실 이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의자 뺏기 놀이 할 때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란 일으키고 그 정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도 추구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가볍게 보인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 이런 장치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껍데기만 남았다. 사실 이준석의 어떤 유산들이 이상하게 지금 변질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거의 의미가 퇴색된 게 어제 윤 어게인 신당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싹 이게 그쪽으로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못 쏟았거든요. 네. 진짜 윤석열이 정말 최고의 이재명 도움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정치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제 의자 뺏기가 먼저 온 순서대로 그렇죠. 자기의 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추첨. 이 조추첨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짧긴 한데 최소영 저는 조추첨은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이게 8강 리그에서 조에서 2명씩 올라가는 4강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죽음의 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 있는 조에서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할 거냐. 근데 그게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그런 구도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비조라고 하는 한동훈 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네. 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격사 3부 시작합니다. 정치와의 이어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경선 3강 뭐 2중인가요?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은 누가 4강에 들 것이냐인데 마지막 한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100% 여론조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차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전화를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 할당된 어떤 지역의 그 나이대에 딱 차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당원조사와 유사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수치는 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나경원 의원이 당심에서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래저래. 예. 이게 그냥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엎치락뒤치락의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좀 더 4강 막차를 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래서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구조가 저 거의 비슷한 게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면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 당원 투표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뭐 7, 80이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아무래도 좀 그동안 강성 발언들 해온 분들에게 좀 수혜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어찌됐건 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4강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얘기한 건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는 약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나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놓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있을 당원들의 전략적 표심이 어떻게 갈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오히려 이제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줘서 결국 중도라는 소구력을 가진 그런 나중에 정치 어떤 그 본선 캠페인 하려고 그러면은 그쪽에 더 좀 몰아주는 형태로 나타난다면은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입성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지 않고 분산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서 그 부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굳이 두 사람의 입성 가능성을 놓고 평가한다면 전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대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시장의 지지표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아무데도 안 가죠.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2명, 2인자, 3인자 뽑으면은 뭐 1번 오세훈, 2번 뭐 이를테면은 뭐 홍준표, 3번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오세훈 지지자들도. 그거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빼놓고 사실상 그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측도 만나기를 원했는데 저쪽에서 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은 안 됐고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동훈 쪽에는 제일 안 가겠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누구한테 힘을 실는 건 아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오세훈 빙의를 한다라면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기에 본인한테 기회가 있으려면은요. 사실 아직은 이제 오세훈 시장도 한 번 정도는 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차기 대선에 그러려면은 사실 누군가가 승리를 하는 거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누군가를 손들어주는 것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만나서 본인의 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지금 USB 전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냥 여기서 좀 빛내는 쪽으로 가지 손들어주거나 그런 거는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한동훈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어요. 네네. 대구 민심 좀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정면 돌파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회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인데 과거 이제 이준석 그 당 대표 될 무렵에 이제 결국은 이준석 당시 이제 그 후보가 이제 대구에서 결국은 탄핵의 강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가 애증의 도시예요. 사실은 본인이 대선 출마 그러니까 그때 정치 입문할 때도 사실 그때 대구역에서 기차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이제 뭐 팬 사인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정치의 동력이 됐다고 본인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TK에서 저는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에게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윤 대통령을 넘어서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당도 그렇지만 아직도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우회하지 않은 전략을 택한 건 대단히 용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보기에도 대구를 가장 많이 갈 겁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든 대구에서의 그런 득표율 그다음에 대구에서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향후 앞으로 정치에서도 그게 본인의 장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을 들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영향력이나 입지가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TK 그다음 PK 이런 쪽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의 발길이 좀 더 앞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전략적으로 집중할 네네.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강에서는 어차피 100% 여론조사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다음에 4강에서 이제 50대 50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포지션이 반탄 대 찬탄으로 되면은요.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나경원 의원이 4등 막차로 올라가면은요. 찬탄 3명에 반탄 1명 아니 그러니까 예, 반탄 3명에 그렇죠. 찬탄 1명이 된가. 네. 한동훈 후보 혼자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최종 결선에 갈 가능성이 높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명이서 이제 표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탄 진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지자들의 감정이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 어게인 해가지고 젊은 변호사들이 네. 만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했거든요. 창당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3번이나 그 배우철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거 지지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부글부글 끓어요. 의원들 반응은 어제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표현까지 당 망치려고 환장했냐. 막 이런 것까지 나와서 사실은 지금 거의 윤석열 손절 분위기예요. 지금 의원들이 각자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초보 뽑아서 3년 동안 망하지 않았냐. 윤석열과 거리두기 하겠다. 유정복. 이제 윤석열을 잇자. 나경원. 윤석열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동훈.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 빼놓고는 사실상 다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탄핵에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에 찬성이고 표결에 찬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손절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한동훈 후보가 저는 대구에서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지금 방금 얘기한 윤어게인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창당하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어제 갑자기 그 소식이 뜰 때 난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누가 또 이게 뭐 그냥 페이크 뉴스를 올리는구나 하고 봤더니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진화에 나서고 이제 없던 뭐 이제 이렇게 위안부가 된 건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들이 이제 경선의 한복판에서 주제로 올라올 정도로 아직도 윤 대통령의 그 이 존재 여부가 국민의 힘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김평론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 2강 구도 가잖아요. 그러면 탄핵에 탄핵을 주도했던 한동훈 대표는 저는 무조건 갑니다. 이가 최종 경선까지. 어찌 보면은 대구에서의 선전 여부에서는 어찌 과반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워낙 지금 이게 당시 50대 네. 그 이제 그 여론조사 50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가능성 없다고 보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윤 대통령의 문제가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저는 후보들이 4강, 2강 올라가고 마지막 한 명 선정될 때 출당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탈당 출당 얘기도.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스스로 좀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 그 스스로 좀 당적 정리 이런 거 할까요? 그러실 분이 아니죠.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기적인 분이에요. 예. 정말로 본인이 비상계엄하고 나서 부하들한테 다 책임 떠넘긴다든지 이거 뭐 비상계엄도 뭐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했다라는 어떤 중론이잖아요. 그런 의견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사실은 신당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의 어제 국민의힘 일부의 반응은 차라리 잘 됐다. 좀 어차피 떨구기도 어려운데 그냥 따로 떨어져 나가라 이런 반응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고 지금 가장 기뻐하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진짜 민주당이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구속 취소가 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냐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속으로는 다 웃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다 지금 반국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3년 하냐 5년 하나 마찬가지다. 내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특혜 받아가지고 지금 법원 출석하고 이런 게 국민 정서를 또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 저 당은 윤석열이 있었지. 정말 특급 도움이다 지금. 민주당 특급 도움이 윤석열이다. 예. 윤 전 대통령 결단할까요? 저는 결단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제는 보수 정치 중 하나의 미랄이 돼줘야죠.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대통령의 중간 권리로 인한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가 사실은 그 어쨌든 본인의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기고 돌아왔다는 등 지금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5년 단임제에서 정권을 이양할 때도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파면으로 인한 고리로 인한 이런 보궐선거 성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뒤에 내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후광 효과 이거는 어른어린 거르면요 이거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재미있는 무슨 예능 방식이 아니라 예능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후보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만일 2강 구도에 가잖아요. 네. 이 문제가 가장 저는 이제 핵심적인 사안으로 의제로 후보 간의 토론 주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 얘기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거는 여론조사를 좀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개해 제가 빨리 그렇게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에서 심정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는데요. MBS 전국 지표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매주 발표하는 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가 66. 네. 바람직하다가 24. 압도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도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 20. 그러니까 중도에서 이 정도로 한 4배, 3배, 4배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한덕수의 출마에 대해서 대선 지금 관리해야 될 사람이 왜 나오고 지금 협상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왜 나오냐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이렇게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게 지금 중간에 꼈거든요. 이 여론조사 기간이. 이건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이 한풀 꺾였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잠시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한 여론조사 거기에서 앞서 저희가 안규백 의원과 인터뷰에서 인용된 여론조사 개요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52.4%, 뉴스픽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조사였고요.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45%.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 한덕수 차출론을 상수화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반 여론은 있을지라도 그 동력은 꺼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대선 기획 일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영호남을 다니고 식당 다니고 하는 거 네. 이런 상징 장소를 다니거나 뭐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건 물론 총리로서 대행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상 어찌 보면 이거는 PI 팀이 이제 저는 이제 기획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상수화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약간의 이제 뭐 이제 논란의 소진이 있겠으나 저는 그 동력은 꺼지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저는 오히려 한대행이 과연 관세 전쟁에서의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올 거냐. 그걸 이제 본인이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한대행이 그걸 국회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또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이 헌재에 대한 재판관 인용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다지 크게 물론 이제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크게 임팩트 있는 타격은 아닐 거로 저는 전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이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시사